2019년 8월 12일 오전 9시 15분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사람의 몸통 시신이 근무 중이던 한강사업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한강사업소 직원은 즉시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경찰은 신속하게 전담팀을 꾸려 경찰 인력 120명, 드론 3대, 2개 중대의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4일이 지난 8월 16일 10시 48분경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사람의 오른쪽 어깨부터 손까지 포함된 팔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시신의 팔에서 지문을 확보하였고, 당일 오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신원을 바탕으로 개통된 핸드폰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18시 피해자의 마지막 행선지인 서울시 구로구 소재에 위치한 모텔로 향했다. 경찰은 모텔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에 종업원은 모텔 시설이 노후되어 CCTV 데이터가 잘 보관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모텔 숙박부를 확인해 봐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종업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모텔 업주와 연락하여 협조를 구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며 업주의 연락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종업원은 이 요청 또한 거부한다. 종업원과 실갱이를 벌이던 경찰은 하는 수 없이 돌아간다. 하지만 경찰의 방문에 대응했던 모텔 종업원은 8월 17일 새벽 1시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갔다. 그가 경찰청으로 찾아갔던 이유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마지막 동선, 모텔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었던 것이다. 이 종업원의 이름은 장대호, 이른바 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가해자였다. 장대호는 1980년생으로 편모 가정에서 외아들로 자랐다. 어머니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성격으로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성격이었다고 전해진다. 장대호는 이러한 어머니와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따로 지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게 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려진 바 없다. 1999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장대호에게 같이 살 것을 요청했으나 장대호는 어머니와 연락을 거의 단절하고 홀로 지냈다고 한다. 장대호는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를 자퇴하였고 2000년도에 검정고시를 치러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고 한다. 이후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고자 부사관 시험을 치렀으나 무상식, 신체 조건 미달 등으로 바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대호는 162cm의 키로 동시대의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키에 속한다. 부사관 시험에 떨어진 장대호는 인생 처음으로 매우 큰 좌절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생활을 대체하고 20대 중반부터 매우 다양한 직종에 조금씩 종사하며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거친 직업은 푸드트럭부터 새우잡이 배선원, 노래방 종업원, 안마방 종업원 등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사건이 일어났던 2019년까지 약 14년간 중간에 휴식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베테랑 모텔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활동. 장대호는 매우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며 약 40개의 답변을 작성했다고 한다. 일베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였고 진빌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장대호는 모텔, 호텔 경력 7년차,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2005년경부터 쉬지 않고 모텔 일을 했다면 약 11년간 일한 것일 텐데 중간중간 다른 일을 하며 옮겨 다닌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이때 작성한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자신이 모텔에서 일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올린 것처럼 글을 썼다고 한다. 내용 중에는 어느 날 몸에 문신이 가득한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남성이 숙박비가 비싸다며
모텔 종업원인 장대호에게 숙박비로 시비를 걸며 협박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장대호가 용감하게 문신하면 네 몸에는 칼 안 들어가냐? 라고 위협하니 그 남성이 꼬리를 말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했듯 장대호의 키는 162cm이다. 키가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실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 위협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사이즈다. 경험담의 글을 보았을 때 허세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느 날 장대호가 근무하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이 5,000원권을 50,000원권으로 착각하여 건네자 장대호가 진상 손님으로 여겨 손님을 내쫓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 관상감이라는 관상 카페에서 도회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07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학생이 올린 고민글에 장대호는 의자를 집어 상대방 머리를 찍어야 한다. 의자 다리 세 모서리로 강하게 내리쳐라. 라는 식의 답변을 남겼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본인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자퇴하였는데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상하다. 일베에 자신이 댄스 동아리 활동 중 촬영한 문워크 사진을 게재하여 일명 문워크 게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교도소의 수감 중 옥중에서 그가 쓴 자필 편지식에 회고록이 있는데 이는 마치 일베인들에게 전하는 듯한 문체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 일베에 상당히 애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회고록은 구글링하면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는 특이하게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는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일로 받은 벌금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도 있다. 모두 인터넷 활동 중 일어난 일들이며 다양한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범행 장대호의 회고록 2019년 8월 7일 오전 6시경 서울 구로구 소재의 모텔에서 여느 때와 같이 장대호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때 한 남성이 들어왔고 장대호는 인사하며 응대했다고 전해진다. 그 남성은 반말로 야, 얼마야? 라고 물었고 장대호는 본인보다 어려 보이는 상대 남성이 반말을 한 것에 기분이 나빠 뭐라고? 라고 같이 반말로 응수했다고 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1986년생으로 장대호보다 6살 어리긴 했다. 이후 피해자 남성은 태도를 바꿔 얼마예요? 라고 말했고 장대호도 4만 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 남성은 3만 원에 하지. 라며 다시 반말로 숙박비 인하를 요구했고 장대호는 연이어 4만 원입니다.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모적인 말다툼이 계속되자 장대호는 지금 방이 없으니 다른 데로 가시겠어요? 라며 모텔 입구로 나가 밖으로 손짓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 남성은 모텔 입구로 이동하며 갑자기 장대호의 배를 4차례 가격했다고 한다. 이에 장대호는 이 사람 왜 이래? 라며 상대 남성을 밀쳤고 상대 남성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장대호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실제로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며 노려봤다고 한다. 이에 장대호는 피해자의 주먹을 잡고 CCTV가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장대호를 폭행하지 않고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으며 조롱하고 사장 불러와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피해자 남성은 막무가내로 이 모텔에서 자겠다. 고 주장했고 장대호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함을 느끼고 301호 키를 건네주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301호로 올라가면서 장대호에게 자신을 안내하라고 요구했고 장대호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한다. 이후 301호에 도착한 장대호는 숙박비 4만 원 주세요. 라고 하였으나 내일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한다. 더 맞서봐야 피해자에게 이길 견적이 나오지 않은 장대호는 카운터로 퇴각하게 된다. 장대호는 매우 자존심이 상했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아 격분했다고 한다. 모텔 카운터에 비치된 공구를 들고 바로 올라가고 싶었으나
순간 배가 아팠고 두통까지 와서 잠시 직원 숙소에서 누워 쉬었다고 한다. 잠시 후 진정된 장대호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301호에서 딸깍하는 문 잠금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장대호는 피해자 남성이 자신에게 겁을 먹고 문을 잠근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받지 못한 숙박비가 떠올라 교대 근무자에게 숙박비를 대신 받게 할까 고민했으나 교대 근무자는 장대호에게 일을 배우는 입장이었고 상대적으로 초보자인 교대 근무자에게 일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느껴졌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당한 수모가 다시 떠오르며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한다. 이에 장대호는 마스터키와 공구함에서 흉기를 챙기고 301호로 올라가며 생각했다고 한다. 깨어있으면 그냥 내려오고 잠들어 있으면 살해할 것이다. 조심스럽게 301호 문을 열자 피해자 남성은 잠들어 있었고 장대호는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했다. 여기까지가 장대호 본인이 남긴 회고록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다. 이후 장대호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이 회고록은 100% 사건의 가해자 장대호가 자신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장대호는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진상대처법 같은 글을 올리며 조직폭력배를 쫓아낸 일화 등을 마치 사이다썰처럼 자랑하듯 인터넷에 올리곤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큰 남성이 술에 취해 진상을 부리는 행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마주한 것이다. 장대호가 업무를 교육하던 교대 근무자에게 자신이 당한 상황을 알리고 숙박비를 대신 받게 하려 했지만 이는 책임감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연락하여 진상 손님을 쫓아냈을 것이다. 숙박업소는 합법적인 곳이며 피해 남성은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박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갈렸다. 당연히 장대호를 나쁜 살인범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장대호를 의인이라고 말하며 피해 남성을 잘 죽였다는 반응도 있었다. 사실 일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피해 남성은 조선족 출신의 전과오범의 범죄자였다. 하지만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단순히 술 취한 진상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정면 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후 자고 있는 손님을 공격해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 남성. 피해 남성은 1986년생 남성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키는 약 175cm에 90kg 정도였다고 한다. 장대호 대비 비교적 큰 체격이었다. 그는 조선족 출신으로 유학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했고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케이스였다. 피해자는 전과 오범으로 불법 안마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였다. 장대호를 의인으로 여기는 반응은 바로 이러한 피해자가 가진 배경 때문이었다. 한국 사회에는 오원춘 사건 등과 같은 중국인 흉악범죄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커진 상태였다. 피해 남성은 조선족 출신이며 전과 오범의 불법 안마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였기 때문에 대중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장대호와의 관계에서 갑질이라는 사회적 이슈와도 맞물렸던 것이다. 이에 대중들은 악행을 일삼는 피해자를 장대호가 응징한 것이다 라는 반응을 내보이며 그에게 열광하는 무리들이 생긴 것으로 추측한다. 일부 대중들은 피해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다. 또한 장대호는 피해 남성을 살해한 후 그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그가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짐작했으며 경찰에 체포된 후에서야 전과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 남성이 조선족 출신임을 알았을 가능성은 크지만 그가 전과자임을 알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살해하고 보니 전과자였던 것이다. 그냥 술 취한 손님과 싸우다 화가 나서 술에 취해 잠든 진상 손님을 살해한 살인 사건인 것이다. 자수 이후
장대호의 사건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장대호는 경찰에 체포된 후 카메라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남겼다. 일본이 미국의 작은 섬을 공격하여 미국은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했다. 이를 두고 미국을 전범국이라 말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고려시대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중부는 이를 잊지 않고 무신정변 때 김부식의 아들을 죽였다. 라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해 다음 생에 또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다시 한번 당신을 살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살해한 사건이다. 라는 말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하였으나 그래서 흉악범이 잘한 건 하나도 없다. 지가 양아치를 죽였으니 잘했다는 건가 싶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말들과 함께 피해자의 배경, 옥중에서 작성한 장대호의 회고록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그를 찬양하는 무리까지 생겨나게 되는 괴현상이 발생한다. 장대호가 매우 흉악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범행 대상이 양아치라고 해서 장대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범죄자를 칭찬하며 그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조롱당하고 있다. 그 인터뷰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이후 재판에서 장대호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는 등의 감형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장대호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여 1년형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무기수에게 추가 형량이 큰 의미가 있겠냐만 무기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가석방 심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장대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만약 장대호가 출소하여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이사 온다면 또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사는 집 옆으로 이사 온다면 그때도 그를 영웅처럼 반기고 칭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나는 매우 싫을 것 같다.